1976년 10월 14일경 5시 한 30분쯤 됐을 겁니다. 광화문을 걸어오고 있는데 드르륵 하면서 아주 천지를 진동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대공포 소리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대공포 기지 근처에 살고 있어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는 굉음의 정체.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안희석 씨는 사격 소리가 멎은 뒤 서둘러 금화산 중턱에 자리한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게 한 6시 한 10분쯤 됐을 거예요. 또 대공포를 막 쏘는데 이제 불빛이 보입니다. 큰 길가 바로 옆이 현관입니다. 아파트 현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관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불빛이 올라가는 방향을 봤더니 하얀 별들이 보이죠. 성좌표 보고 별자리 찾고 있는 게 취미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별이 아니에요. 일정한 등간격으로 서울을 쫙 포위하는 형태의 포진을 하고 있고 대공포는 거길 향해 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가지고 12개가량 센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절대로 별이 아닌 불빛이 서울 향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진행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뭐 청와대 정도가 보이죠. 딱 청와대? 예, 딱 청와대가 되죠. 서대문 금화산 뒤가 바로 청와대거든요. 지난 1976년 10월 14일 오후 6시 10분경 청와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던 12대의 미확인 비행체. 안희석 씨는 그것을 청와대 UFO라고 부릅니다. 분명 겪었지만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존재. 우린 이따금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비행 물체를 봤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했지만 누군가만이 독점했던 얘기. 청와대 UFO는 오랜 시간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시대의 비밀들과 닮아 있습니다. 안희석 씨는 그날 오후 5시 30분경부터 6시 40분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공포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2차와 3차의 규모가 컸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격의 대상은 12개의 미확인 비행차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배달된 신문에는 대공포 사격은 2차례로 또 사격 대상인 비행체는 한 대로 축소돼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발행된 또 다른 신문에서는 해당 비행체는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의 화물 전세기이며 김포공항을 이륙해 오사카로 가려다 항로를 오인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사건은 이틀 뒤 대공포 사격으로 숨진 시민 1명과 부상자들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해 줄 거라는 내용을 끝으로 관련 기사는 사라집니다. 안희석 씨가 보고 겪은 것과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너무도 다릅니다. 총 3번이에요. 정확히 3번입니다. 이 금화산에서만 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에 있던 청와대에서도 막 쏘고 저기 종로 근처에서도 쏘고 3.1빌딩에서도 쏘고 뭐 사방에서 막 어마어마한 대공포가 사격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 판문점 사건에서 본 북한 군인들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장을 한 북한 군인들이 저기 저 인왕산 능선에 이렇게 쭉 나타날 것 같은 그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청와대 상공에 뿌연 발광체가 떠 있던 거는 그건 내가 무덤을 가더라도 팩트에 그거는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북악산 쪽일 거야 아마. 쪽으로 이렇게 떠 있는 거지 이렇게. 북악산 방향으로? 네, 이렇게 여기 청와대 있고 그다음에 발칸포는 이쪽 방향에서 계속 이 대공 진지에서 여러 군데서 이게 비행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몇 개 정도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히 셌을 때 둘레 여섯을 11 정도까지 하고서 막 총소리 때문에 10개는 넘었어요. 그냥 푸연 발광체가 어떻게 저렇게 떠 있지 일정하게. 나란히 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러고
이게 그냥 발광체예요. 인공위성은 반짝반짝한 식별이 가능하잖아. 그건 인공위성이 아니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여객기이며 이 비행기는 사격을 받자 항로를 바로잡아 돌아갔으며 기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미국 NWA 항공사 소속 보잉 707 화물 전세기 한 대였다고 밝혔다. 훗날 교수가 됐고 기자가 됐으며 시인이 된 이들은 당시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에이, 이거는 거짓말이지. 민간 비행기가 그런 발광체가 어디 있어요? 비행기는 사격을 받자마자 항로를 바로잡아 돌아갔다는데 20분 후에 또 쏜 거는 뭐냐 이거죠. 만약이라도 그게 미국 게 아닌데 미국 거라고 했다면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 더 이상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그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 친한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지 하는 그런 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목격자들은 신문에 남은 그날의 기록도 정부가 밝힌 그것의 정체도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1970년대 동아일보에 근무하다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해직됐던 기자들. 김양래 기자 역시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직접적으로 했죠. 사실은 그 기관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각 신문사마다 정부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그 기사를 미리 사전에 알고 거기에서 뭐를 빼라, 뭐를 집어넣어라, 뭐를 키워라, 뭘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건데.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그들이 행한 이른바 보도 검열은 다행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1980년 군부 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사라진 TBC 동양방송에 있던 검열 대상 기사의 목록입니다. A박이란 인물은 기사의 분량이나 표현까지도 지적했던 모양입니다. 기사 자체가 삭제되거나 보도 시기가 무기한 연기된 건 남산, 즉 중앙정보부의 지시 때문입니다. 반면 지시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매우 민감해하던 뉴스들입니다. 그런 기사 목록 중에 청와대 UFO 사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남산박이란 인물은 무엇을 주문했을까? 국민한테 알리느냐 이런 문제에서 축소를 한 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걸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대공부대들이 동시에 화염을 쏟아내는데도 오히려 비행금지 구역의 중심으로 다가온 그것은 정말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화물기가 맞을까? 우린 어렵게 이와 관련된 미 국무부의 기밀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미 국무부가 해당 화물기에 대해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기장과 승무원 중 누구도 자신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향해 대공포가 발사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미 국무부 기밀 문서 중에는 그날 해당 화물기와 김포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교신은 오후 6시 5분경 1700피트 고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김포공항에서 북서쪽으로 이륙한 해당 화물기는 일정 고도에 오른 뒤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로 유턴하듯 비행기 머리를 크게 돌립니다. 몇 번의 추가 지시를 받아가며 고속도로로 치면은 일종의 톨게이트를 향해 이동하고 있던 화물기. 그런데 대략 관악산 상공에 다다르자 화물기의 기장이 비행기 머리를 서쪽으로 더 돌리겠다고 말했고 이를 관제사가 승인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070으로 틀면은 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개연히 크죠. 비행금지구역. 예.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교신으로부터 3분여쯤 되는 때입니다. 실수를 알아챈 김포공항의 관제사는 서둘러 경고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선에 되는 데까지 못해도 15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 상태 동안 비행기는 전진이 되는 거죠. 안으로 이제 들어갔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죠. 이 교신 내용만으로는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사격 대상이 되는 비행금지 구역의 브라보 지역까지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로부터 50초 뒤 안전한 항로에 접어든 사실만은 확인됩니다. 4분 42초가 되니까요.
그 정도면 뭐 정상적으로 돌아서 아까 딱 요 위치에 왔을 그 거리가 딱 되네요. 예, 그러니까 6시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6시 9분 42초경엔 안전한 항로를 되찾은 화물기. 그런데 시간이 이상합니다. 정부가 밝힌 대공포 발사 시간은 그로부터 3분 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40km를 밖을 벗어난 건데 그러면 좀 한참을 벗어난 우리 팔당을 지나는 걸 텐데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 좀 틀리든지 아니면 다 지나간 뒤에 쏜 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경기도 하남시 상공에 떠 있을 시각 대공포 사격을 한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그로부터 27분 뒤 한 번 더 대규모 사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동쪽으로 가고 있던 민항기가 다시 돌아와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할 확률도 있을까요? 없어.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관제석을 놔두지도 않고 그다음에 30분 갭이야. 그러면은 이륙형 비행기는 어디 강릉 가까이 좀 가 있을 거야. 이미. 지난 1976년 가을 서울을 찾아왔던 미확인 비행체의 정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사진 같은 것 말입니다. 대통령 기록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전진한 전문위원은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들을 세밀히 들여다본 인물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의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천합니다. 그 정권의 비리나 아마 부패 또 뭐 여러 가지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록을 다 없앴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그 이전까지 대통령의 기록은 대통령만의 것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진 중앙정보부가 검열했던 몇 건의 기사만이 청와대 UFO에 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 묻은 거죠. 묻었다고? 네, 묻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당시 분명히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큰 사건인데 안 봤을 리가 없을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난 문서이기 때문에 뭐 국가 안보에 관련한 엄청나게 심대한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원래 청구를 하면은 공개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국방위 회의가 열렸다고 하니까 이제 당시 국회 이제 회의록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좀 그걸 찾아보고. 사건 다음 날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뿐 아니라 대공포 사격과 관련된 정부 기관들에게도 정보 공개를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44년이 지났으니 기밀 해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시내 대공기지들이 동시에 발포한 탓에 그 유탄이 사방으로 떨어졌고 다양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의 검열을 받던 당시 기사 속에는 일부 피해자들만 언급돼 있고 피해자의 숫자도 들쭉날쭉합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안대환 씨는 그날 학교에서 대공포 사격을 본 뒤 사격이 멈춘 틈을 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버스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걷던 그때 그때 또 이제 쏘더라고요, 대공포를. 근데 한 100m쯤 걸었을까? 이제 뭐가 어깨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그때 거의 정신을 잃었었죠.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총 맞았구나. 어깨로 손을 넣어보니까 피가 막 줄줄줄줄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지름 2cm가 넘는 대공포 포탄은 교복 모자의 챙 부분을 뚫고 지나간 뒤 안대환 씨의 어깨를 관통하고 겨드랑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치료를 무상으로 해준 것 외에 국가는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 나오면 좀 더 알 수 있고 내가 왜 총을 맞아야 됐고 대공포를 갖다 서울시 600만 명이 사는 상공에다가 쏴댔는지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지난 44년간 안대환 씨가 벗어나지 못한 고통은 단지 어깨 부상의 후유증만이 아닙니다. 재산은 물론 국가를 보호하고 청와대 UFO의 실체가 뭔지 드러나야 당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역시 판단될 수 있을 겁니다.
44년 안보 때문이란 이유로 감추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안대환 씨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가기록원, 이제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등을 알아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시 만들었던 정보는 찾을 수가 없는 상태, 국민에게 공개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사건 직후 국회에서의 회의도 있었고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보상했습니다. 대공포 사격이 이루어질 정도의 긴급 사안인데 정부기관 어디에도 사건과 관련해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자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이유도 큽니다. 이를테면 정치적인 어떤 불리함들,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을 지레짐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 미루어 보면 정보가 공개돼서 문제가 됐던 적보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적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쌓냐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자국민들 상대로 지금 이게 지금 사격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대 같았으면 뭐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인데 아마 그 사건들에 대해서 유야무야 이렇게 덮고 본인들이 실수를 덮어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외부에 좀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있었지 않나. 그날 대공포 사격을 겪은 뒤 전쟁의 공포 때문에 열병을 앓았던 아이는 자라서 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품은 질문 중 하나의 답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어른 돼서 저도 기자니까 추측하는 바는 있죠. 정권 입장에서는 그 발표를 자제할 이유가 없었겠죠. 정권 입장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겁나게 해서 나쁠 게 없거든요. 질문은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혹 역시 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얘기일 때, 그럼에도 설명을 듣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정보를 누군가만이 독점할 때, 실체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UFO들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억측과 불신을 만드는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주세요. 비밀주의, 우리들의 방관, 과거, SNS, 불신, 보이지 않는 권력, 대중매체 의심, 각박한 현실, 궁금증이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들을 포함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리고 보다 투명한 정보를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